네, 안녕하세요. 참 다들 힘들시죠? 우크라 전쟁을 계기로 해가지고 뭐 전 세계 에너지 수급 체계 구조 자체가 바뀌고 있으니까 참 요동치니까 정말 다들 힘듭니다. 오늘은 좀 심각한 얘기 드리겠습니다. 이 전쟁 쉽게 안 끝납니다. 이 전쟁 러시아가 크리미아하고 돈바스까지 토해낼 때까지 안 끝나는 전쟁입니다. 왜 그렇게 되는지 오늘 주말 간상격이나마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뇌 탈출 자유구독료 부탁 말씀 올립니다. 아시다시피 세뇌 탈출은 저 광고가 붙지 않거나 붙더라도 좀 늦게 붙습니다. 도와주시면 보다 좋은 컨텐츠를 가지고 찾아뵙는 데 커다란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일단 팩트를 몇 개 좀 짚어보고 하죠. 이게 굉장히 특이한 나라예요. 일단 첫째로 소련을 만들 때 소련의 주요 구성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그때 우크라이나에서도 피비린내 나는 내전이 있었습니다. 공산계와 비공산계 사이에. 그래서 이 소련을 만드는 주요 구성 국가가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벨라루스입니다. 전부 슬라브 계열이죠.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가 의외로 이 유대계 공산주의자들의 아주 그 산실입니다. 고향입니다. 참고로 이 혁명 때까지 이 그 급진 사회주의자들은 거의 대부분 유대계였는데 그 중에 상당수가 우크라이나 출신입니다. 혁명 때까지 급진 사회주의다. 그러면은 이제 네 개 파벌이 있습니다. 공산혁명을 일으켜서 정권을 잡은 볼셰비키. 그 다음에 지금은 공산혁명할 때가 아니다. 부르조아 민주주의를 좀 더 가져가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면서 공산혁명에 반대했던 맨셰비키. 그 다음에 뭐 혁명이고 그런 걸 신경 쓰지 말고 무조건 사회 핵심 인사들을 암살하면 된다. 그래서 인민혁명당. 이 셋 다 전부 유대인들이 주도했습니다. 거의 공산혁명 되기 전에 거의 그 핵심적인 당원의 90%가 유대인들입니다. 이 셋 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볼셰비키 안에 속했던 유대인들 중에 우리가 따로 유대계 그 서브 정당을 만들어서 거기는 공문서를 이디시어 유대어로 표현을 하겠다. 그래가지고 대판 싸움이 붙어서 쫓겨났어요. 그 유대인 공산 조직이 그게 분트입니다. 그래서 네 조직이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소련이 러시아가 이 그 공산혁명이 일어났을 때 그걸 이끈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유대인이었어요. 물론 혁명이 돼서 국가를 장악하고 나니까 당의 기반이 확 늘어나죠. 근데 유대인들은 그 수가 없죠. 그래서 당이 위는 유대계고 아래는 러시아계인 그런 당이 됐습니다. 아래는 슬라브고 위는 유대계고 그 둘 사이에 타협점으로 한 게 유대인도 슬라브인도 아닌 제3지역 사람을 했습니다. 그게 그루지아 사람입니다. 그 사람 이름이 스탈린입니다. 자, 이렇듯이 유대계가 원래 이 공산운동에 그 굉장히 비중이 높았었기 때문에 따라서 유대계의 고향이라고 할 수 있는 유대계의 고향은 동구권에서 유대계의 고향은 두 군데입니다. 하나는 폴란드고 또 다른 하나는 우크라이나입니다. 그래서 유대계의 고향이라고 할 수 있는 우크라이나 출신 유대계 공산주의자들로 혁혁한 사람이 많습니다. 그 악마 중에 악마 트로츠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맨셰비키의 지도자 마르토프. 이 사람들 다 우크라이나 출신 사람들입니다. 아마도 후르시초프, 뭐 브레즈네프 이런 사람들도 우크라이나거나 우크라이나 출신이거나 우크라이나에서 자랐거나 그런 사람들로 알고 있습니다. 유대계는 폴란드로부터 19세기 초에 우크라이나로 이주를 했습니다. 이게 예카제리나 시절입니다. 예카제리나 시절에 우크라이나를 완전히 평정을 해버렸죠. 그때는 이제 막 타타르인들, 그 다음에 코사크 반란 이런 것도 많고 그랬는데 그걸 다 평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평정을 하고 나서 여기에 폴란드에 있는 유대인들을 많이 데려다가
우크라이나에 정착을 시켰습니다. 이 사람들이 빠릿빠릿하니까 재산도 벌고 또 더러 분홍도 됐고, 그리고 분홍은 또 이 사람들 말고도 많이 있었고, 이 유대인들과 분홍들이 그 참혹한 작게는 300만, 많게는 1000만 정도가 숨졌다고 생각되는 고의적 집단 고립 아사 사건, 아사 학살 사건, 홀로도모르, 1933년 겨울일 겁니다. 홀로도모르의 핵심 타겟이었습니다. 이 덕분에 2차 대전이 끝나고 반공 게릴라 전쟁이 붙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이 반공 게릴라 전쟁을 색출하고 고문하고 신문하고 그러한 특수 공산주의자들을 또 소련 정부가 우크라이나로 많이 들여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누굴 들여보냈냐? 주로 폴란드 유대인들을 들여보냈습니다. 왜 그러냐면 유대인들이 대가족이어서 친척들이 있어요. 우크라이나에 그 당시에 6촌, 8촌 친척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문화가 같으니까 폴란드 유대인들을 들여보내가지고 폴란드의 골수 유대인들을 들여보내서 우크라이나의 반공 유대인들을 때려잡도록 했어요. 참 끔찍한 일이 많이 벌어진 땅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조금 이따 다시 얘기하겠지만 이게 그러다 보니까 1991년에서 91년 12월 달에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러시아가 모여서 소련의 해체를 결정을 합니다. 91년 12월에서부터 1994년 우크라이나가 핵무기를 해제하겠다고 합의한 그 3년 동안 우크라이나는 세계 3위 핵무기 보유국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북한에서 러시아 용병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여할 것 같다라는 보도가 나온 직후에 유심히 뉴스를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우크라이나가 북한과 단교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최근까지 북한과 국교를 맺었던 나라입니다. 우크라이나는 군수 산업이 발달했고요. 탄도미사일, 지금도 이제 그 사우디에 만들어준 700km인가 뭐 800km 가는 탄도미사일을 우크라이나는 돈이 없어서 못 만들었고 그걸 직접 사우디 현장에 만들어서 시제품을 납품을 했다 그래요. 그 탄도미사일 우크라 거고요. 그다음에 그거보다 짧은 거 이름은 제가 까먹었는데 그 흑해에서 그 순양함 깨뜨린 그 탄도미사일 그 우크라 거죠. 그리고 최근에 우크라의 전투기 엔진 회사를 중국이 합병을 하려고 인수를 하려고 시도하다가 미국에 의해서 작년인가 재작년에 미국에 의해서 그게 무산된 사건이 있습니다. 전투기 엔진도 뭐 허접하지만 만들어요. 그리고 중국의 항공모함 랴오닝 최초의 항공모함 그거 우크라에서 받아간 겁니다. 군수산업이 발달한 나라고요. 우크라이나는 1991년 12월에 이제 소련으로부터 떨어져 나온 다음에 프라이빗타이제이션 사유화 과정을 겪습니다. 그런데 이게 원래 오리지널 소련 멤버였기 때문에 동구권과 달리 예를 들어서 헝가리, 체코, 폴란드, 동유럽 이런 데는 사회 저변에 양식 있는 집단들이 살아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이런 나라들의 특징이 뭐냐면 같은 동구권이라도 이런 나라들은 사유화 과정에서 극심한 부패가 덜 일어난 나라들입니다. 반면에 우크라이나는 사유화 과정에서 극심한 부패가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 오리지널 피바다 공산주의를 하고 나면 사회가 망가집니다. 그 뼛속까지 망가집니다. 따라서 사유화 과정에서 극심한 부패가 일어나서 우크라이나도 러시아와 마찬가지로 극소수의 부패한 아주 극부유한 자들이 사회를 조물락조물락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올리가르키가 맹위를 떨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GDP를 조사해 보시면은 3,726달러에 지나지 않습니다. 굉장히 낮은 거죠. 뭐 베트남이 3,000달러 이짝저짝이 될 거예요. 벵글라데시가 2,000달러쯤 되거든요. 그러면 저기가 3,726달러 안 믿어지죠. 맞습니다. 그런데 구매력 기준으로 보면
그것의 무려 4배에 달하는 14,219달러입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부패가 심하고 세수가 안 잡혀져 있어서 그래서 통계에 안 잡히는 국민소득이 많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우크라를 보고 있으면 굉장히 다이내믹한 정치 프로세스입니다. 마치 뭐라고 말할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의식과 지식의 수준은 굉장히 높게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크라는 처음에 2명의 대통령은 뭐 뒤로 러시아와 거래하지만 겉으로 표현은 중도적인 그런 대통령이었었어요. 그렇다가 그게 아마 유슈첸코일 겁니다. 유슈첸코라고 소련에서 독극물 테러 당한 사람인데 그 사람은 친서방이에요. 그랬다가 그 다음번 대통령은 이건 완전히 러시아 간첩 같은 자예요. 친러도 아니고 종러입니다. 그랬다가 그게 저걸로 엎어지고 나서 친서방으로 다시 돌아오죠. 그래서 그 다음엔 친서방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 첫 번째 친서방은 또 뭐 무늬만 친서방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정치 프로세스가 다이내믹한데 독립 이후에 저 정치 프로세스가 한 번도 뭐 군부라든지 이런 것에 의해서 중단된 적이 없이 문민 안에 선거가 격렬한 정치 프로세스가 펼쳐진답니다. 저기가 특이하죠. 그리고 우크라이나는 매장 자원의 어마무시한 부국이죠. 그 안에 뭐 철광석이라든지 기아 광물도 많이 묻혀 있고 특히 돈바스 지역 이런 데 쪽으로 중부, 북부 이런 쪽으로 가스와 석유가 엄청나게 묻혀 있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는 대한민국의 국토가 6배고요. 딱 6배입니다. 그런데 국토의 60% 이상이 경작 가능 평지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 소련 시절에 우크라이나에 풍년이 들면 소련이 그 해에 식량 걱정이 없다라 그랬습니다. 어마무시한 농업 강국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나라이죠. 그리고 국민 절대 다수는 EU에 가입하고 나토에 가입하는 걸 지지합니다. 지금 분위기가. 국민들 그러니까 민도가 낮질 않아요. 그래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이런 좀 굉장히 특이한 봐도 그렇잖아요. 어떻게 명목은 참고로 우리는 명목이 한 3만 한 2, 3천 불 되고요. 실질 구매력으로는 우리가 한 4만 4천 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매력 그 지수가 높은 건 우리의 명목 임금 대비해서 물가가 상대적으로 낮아서 그렇습니다. 한국의 물가가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이 명목 임금, 명목 GDP 대비해서는. 그래서 구매력 지수가 굉장히 높아요. 4만 4천 불이에요, 우리가. 그런데 우크라이나, 그럼 우리는 명목 대비해서 한 120%, 130% 높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명목이 100이라 그러면 130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크라이나는 그게 아닙니다. 명목을 100이라고 하면 3만 7천 불이 4만 4천 불이 돼야 되니까 구매력 기준으로는 무려 4배입니다. 400%입니다. 희한한 나라예요, 여기. 굉장히 특이한 나라입니다. 자, 그래서 우크라이나를 이해를 하시려면 이게 이제 우크라이나가 공화국이 형성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먼저 대한민국의 공화국 형성 과정을 잠깐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짧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크라이나를 두고 흔히 사람들이 대리전이다. 미국과 러시아 사이에 대리전을 치르고 있다. 그렇게 말하는데 그거 틀린 말입니다. 우리를 얘기를 들어보죠. 6.25가 대리전이었냐? 미국 원조가 그냥 원조냐? 미국이 그냥 독립시켜준 거냐? 그 시기로 타임머신을 타고 우리가 75년 전, 77년 전으로 돌아가 보면 인류는 극우 전체주의와의 전쟁에서 이긴 겁니다. 그리고 20세기의 재앙, 러시아 공산화, 중국 공산화, 제2차 대전, 태평양 전쟁, 이 재앙을 불러일으킨 에너지는 무도덕한 부국강병 약육강식 제일주의입니다. 그런데 이 에너지에 방아쇠를 당겨서 저 에너지를 풀어놓은 데가 어디냐? 일제입니다. 저게 일제. 19세기 말부터 청일전쟁 때부터, 그 다음에 러일전쟁, 그 다음에 눈부신 성공, 이게 다 일제가 저 에너지를 이제 저 괴물을 푸른 거예요. 이 에너지가 오른쪽으로 치달으면 군국주의 쇼비니즘 나치즘이 됩니다. 이 에너지가 왼쪽으로 치달으면 공산 전체주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1945년을 기준으로 해서 보면 인류는 극우 전체주의와 전쟁에서 이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의 승패를 결정지은 건 미국인데 그 미국은 이 전쟁에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고 만으로 2년이 더 지나서 2년 한 3개월쯤 지난 시점에 들어왔습니다. 왜 들어왔냐? 진주만 공습을 받고서야 들어갔습니다. 그게 1941년 12월입니다. 그런데 루스벨트는 이거 들어가기 전부터 이 전쟁으로 가려고 계속 미국인들을 설득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그때 한 말을 보면 이미 인류가 어느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라는 그 역사적 의미와 비전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정치꾼이. 그 얘기는 뭐냐면 지식인들이 다 그렇게 규정하고 있었단 얘기예요. 따라서 우리 한국에 대한 원조도 되돌이켜서 보면 그냥 한국에게만 한 원조가 아니라 미국이 뭐 이거보다 훨씬 더 큰 원조를 마셜 플랜으로 했고요. 이거보다 더 큰 원조를 일본에 했고요. 패망한 일본에. 전 세계에 다 했어요, 그때 미국. 그럼 그 전 세계 다가 미국 용병이었나? 우리가 대리전이었다 그럼 용병이었다는 소리 아니에요? 그 뭐 얻어먹은 게 있어야 할 거 아니야. 얻어먹은 게 별로 없어요. 놈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잘 얻어먹었어. 왜냐? 그런 식으로 세계 질서를 짜려고 미국이 마음을 먹었던 거예요. 이미 그게 대통령 입으로 나오기 시작한 게 1940년 12월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의 6.25를 두고 미국의 대리전이야. 그건 뭐 양키 대신 싸운 거지. 이렇게 폄하하는 것은 극우 전체주의에 대한 인류의 숭고한 투쟁 전체를 폄하하는 것이며 그 다음에 6.25 그러니까 1945년까지 그건 극우 전체주의와의 싸움이죠. 그 다음에 공산 전체주의와에 대한 투쟁도 폄하하는 것입니다. 인류의 싸움을 우리가 대신한 겁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지금 우크라이나가 인류의 싸움을 대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생활이 어렵고 물가가 올라가고 경제가 불안정하고 그걸로 대가를 치르고 있는 거고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그거 플러스 목숨으로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건 세계 대전입니다. 주역은 우크라이나 사람들이고요. 그럼 그 당시에 1940년 겨울 당시에 그때부터 튀어나온 미국의 어떤 그 당시 상황에 대한 의미 부여와 비전이 뭐였나? 그걸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로 그 시점 1940년 말 1941년 초는 유럽에선 제2차 대전에서 영국이 고군분투했습니다. 이미 서유럽 대륙 다 나치로 넘어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직 독소 전쟁도 시작을 안 했습니다. 독일과 소련이 아직 짬짬이로 아주 좋을 때입니다. 독소 전쟁이 7월인가 9월에 시작하거든요. 41년. 그러니까 41년 초에는 독소 전쟁도 시작 안 했어요. 그냥 서유럽은 다 영국에 먹고 그 나치가 못 잡아먹고 그냥 안 잡아먹고 내버려둔 데는 스페인 하나밖에 없었어요. 프랑코의 스페인. 나머지 이제 이탈리아는 같은 편 먹게 했고 그 다음에 스위스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는 다 그냥 나치가 다 평정한 거예요, 그냥. 그런 상태에서 미국 사람들은 유럽에서 뭔 일이 있든 말든 거기 막 공산혁명도 하고 그거 반대한다고 나치도 하고 하는데 우리가 거기 끼어들어서 이 편 들 수도 없고 저 편 들 수도 없고 그냥 고립해서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면 돼 라는 극단적 고립주의에 함몰돼 있던 상태입니다. 이 극단적 고립주의에 대고서 야 정신 차려 일제를 봐 일제 걔들은 1937년부터 세계대전 벌려왔어. 니들이 그 유럽에서 뭐 중립 지킨다고 뭐 고립주의 한다고 난리를 부더라도 일제가 니들을 공격할 거야. 일제한테 두들겨 맞고 나서 니들 전쟁에 할 수밖에 없는데 그때 니들이 힘이 좋으니까 태평양과 유럽 양쪽에 아마 다 들어가서 세계를 평정할 거야. 미국은 거인이니까. 그때 평정할 때 저기 동아시아에 동북아시아에 있는 한반도 있지 마. 거기 독립시켜줘야 질서가 잡히는 거야 라고 책을 써서 그 책을 6월 달에 출간했는데 그래서 꽤 팔렸는데 그게 세상에 12월 달에 진주만 공습이 일어나가지고 예언서가 돼서 어마무시하게 팔린 베스트셀러 아저씨가 있었죠. 우나무 이승만 할배입니다. 그 할배가 그런 일을 하셨죠. 그 책에 보면 미국의 고립주의에 대한 통탄과 꾸짖음으로 도배가 되어 있습니다. 즉 40년 말 41년 초 저 무렵은 정확히 표현하면 41년 12월 6일
진주만 공습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미국은 완전히 정말 빌어먹을 놈의 고립주의에 함몰되어 있던 상태였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루스벨트가 1940년 11월 대선에서 3연임에 성공을 합니다. 그 직후 두 번의 연설을 합니다. 둘 다 세계사적으로 유명한 연설입니다. 1940년 12월 29일 이른바 민주주의의 무기창고라는 연설을 합니다. 12월 29일. 이 연설의 핵심은 뭐냐면 미국이 민주주의의 무기창고가 돼서 지금 유럽 전선에서 고군분투해서 싸우고 있는 영국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해야 된다. 이 말을 하게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당시 민주당 출신인 루스벨트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공화당의 주요 지도자들도 전부 뜻을 같이 했기 때문에 이것은 일종의 초당적 컨센서스였습니다. 저 정도까지 해놓고도 미국이 세계대전에 못 뛰어듭니다. 왜냐하면 여론이 극구 반대하는 여론이에요. 미국은 여론 정치의 나라니까 여론이 그렇게 반대를 하면 세계대전에 뛰어들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게 결국 우리가 세계대전으로 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루스벨트는 1941년 1월 6일 날 연두교서 State of the Union 연설에서 4대 자유, Four Freedoms라는 연설을 합니다. 그 연설은 표현의 자유, 신앙과 종교의 자유, 궁핍으로부터의 자유인데 저거 잘 해석해야 돼요. 누가 잘못 들으면 저거 사회주의라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루스벨트의 본인 말을 이따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포로부터의 자유인데 저게 정확히 표현하면 전쟁 공포로부터의 자유입니다. 그것도 루스벨트 본인의 말을 본인이 저 두 개에 대해서는 따로 부연 설명을 했습니다. 그 연설의 마지막 부분에 저 4대 자유가 나오고 그 4대 자유가 거론될 때 부연 연설이 같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앞으로는 네 종류의 본질적 자유에 기초한 세상을 확립하고 그를 향해 나아갈 것입니다. 첫째, 세상 모든 곳에서 언설과 표현의 자유. 둘째, 세상 모든 곳에서 자신의 방식으로 자신이 택한 존재에게 경배드릴 수 있는 자유. 셋째, 세상 모든 곳에서 기아로부터의 자유. 이 기아로부터의 자유를 평범한 말로 다시 말씀드리자면 모든 국가와 민족들이 침략당하지 않고 그 주민을 위해 건전한 삶을 제공하도록 만들어주는 경제적 합의를 만든다는 것을 뜻합니다. Economic understandings which will secure to every nation a healthy peacetime life for its inhabitants everywhere in the world. 넷째, 공포로부터의 자유. 이를 다시 부연 설명한다면 세상 모든 곳에서 한 국가가 감히 다른 국가를 물리적으로 침공할 수 없도록 세계적 차원에서 철저하게 군비를 축소해 간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는 먼 미래에 관한 꿈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시대에, 우리 세대에 이룰 수 있는 현실적 근거가 있습니다. 이 같은 새로운 세상이야말로 독재자들이 폭탄을 떨어뜨려 만들고자 하는 소위 신세계 질서라 불리는 폭압체제에 정면으로 반대되는 안티테제입니다. 명문이에요. 제가 여기 글을 좀 빠뜨렸네요. 독재자들이 폭탄을 떨어뜨려 만들고자 하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서 보면 기아로부터의 자유가 뭐 평등하게 사회적으로 정부가 다 보장한다 아니에요. 뭐냐면 peacetime life. 그러니까 전쟁이 없는 평화스러운 조건. healthy peacetime life. 전쟁이 없는 건전한 평화스러운 삶. for its inhabitants. 그 주민들에게. 그 주민들을 위해서. 그런 삶을 누가 제공해? 각각의 국가가 제공해. 그런 각각의 국가가 전쟁에 안 시달리고 전쟁의 공포로부터 해방돼서 국제질서가 잡혀야 될 거 아니냐 이거지. 지금 피스타임, 피스의 방점이 가 있는 거예요.
그 피스에서 비로소 healthy everyday life, 건전한 일상생활이 나온다 이거예요. 국가가 자기의 시민에게 건전한 일상생활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러한 국제질서를 조성하겠다. 그것을 두고 기아로부터의 자유라고 불렀습니다. 굶어 죽지 않을 자유. 전쟁 터지면 굶어 죽으니까. 넷째도 마찬가지죠. 넷째는 공포로부터의 자유인데 이것도 일반인이 느끼는 전쟁 공포로부터의 자유예요. 그래서 군축하고 세계를 평화체제로 만들겠다. 그래서 샌프란시스코 체제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즉 다시 말하면 저런 비전이 있었어요. 저 비전이 있는 겁니다. 그 비전 아래서 전쟁 이기고 나니까 마셜 플랜 하고 뭐 하고 해서 전부 세계 각지에 전후 부흥 돕고 굶어 죽지 않도록 그 당시 미국에 뭐 농산물 어마무시했었으니까 잉여농산물 다 보내고 이걸 한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해서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특별히 대리전을 치러야 될 만큼 용병 생활을 해야 될 만큼 더 받은 게 없어요. 그래서 6.25를 두고 용병으로 싸웠다. 말이 안 됩니다. 거다가 우리가 받아가지고 참 알뜰살뜰하게 썼습니다. 주로 식량과 소비재를 받았는데 그 당시 한반도가 경제 파탄이었습니다. 근본 원인이 뭐냐면